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간접적 개입 중에서 토지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양이 많아요. 해서 이게 조금 피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내용들을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정책 중에서 간접적 개입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간접적 개입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직접적 개입은 3공에서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은 수용제도, 선매제도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이제 지역지구구역,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근데 용도 구역은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시 수도입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뭐 이런 것도 있겠고 학계론에서는 별 중요치 않습니다. 그 외에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있는데 관리계획 범주에서는 어찌됐든 여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슈가 되고 특히 용도지역의 종류 따져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전국토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전국토를 21개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크게 4개 축이 있죠. 하나가 도시죠. 인구 산업에서 개발하자는 토지 16개로 세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걸 한번 출제가 됐었죠.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리지역, 도시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느 한쪽에 속하기 애매한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해서 개생보해서 이름만 대충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생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질문 보다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갖고 답을 뽑아내는 이슈를 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16개인데요. 크게 4개 그룹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지역지구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라고 한 것은 주로 주택 위주로 건물 지어라. 상업지역은 상가 위주로 지어라. 공업지역은 공장 위주로 지어라. 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전단 2전공 요것만 이제 외우십시다. 지금 최근 문제에서 이게 구성이 됐으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 뭐라고요? 1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공법 공부할 때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인 공동주택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라고 그래서 요거 아파트 설치 안 된다 해서 저층은 4층 이하를 의미한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종에는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공법할 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1전단 2전공 자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만 욕심을 부리십시다. 나머지 뉘앙스 간단하게 보고 버릴 거예요. 지금 학계론 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 자, 저층,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 이런 식의 정의, 이런 용도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라고 해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심 상업지역. 계속 그냥 노출되시는 겁니다. 일반 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유통 상업지역, 도매시장, 근린 상업지역, 소매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업지역 전일준으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중화공업,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외에 주거,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녹지는 자생보. 아까 우리 관리적은 계생보 이래 갔었죠.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 보존녹지, 보존. 이걸 팔 건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지역 지구의 유형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좀 이따 지문과정 분석해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일전단, 이전공,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문제는 찍는다고 생각하십시다. 일전단, 이전공이라고 하는 거. 일전단, 이전공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자, 이게 소위 이제 지역지구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개념, 용도지역제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미 본 것처럼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16개, 관리지역은 3개로 세분되다 보니까 토탈 기본적으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나누어서 지정을 하게 되죠.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용도지구. 작년에 공법에서 출제가 됐었죠.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용도지구로 한다. 이런 쟁점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가십시다.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은 21개 중에 오직 몇 개? 1개만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21개 중에 오직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토지 위에 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해서 용도지구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용도지구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면 어떻다? 바로 용도지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논리구조죠. 그래서 용도지역끼리는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21개 중에 하나를 골라 잡는 것이지 중복 지정은 안 되고요. 한편 용도지역과 지구는 당연히 중첩하여 지정한다. 용도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항상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공법에서 방화지구,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진흥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지구 필요하면 2개, 3개, 4개,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고도지구를 정하는 등 용도지구끼리는 어떻다? 중첩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용도지역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 정할 수 있고 중첩 지정은 안 됩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지정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2개, 3개, 4개 중첩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도구역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 제한 등에 관해서 바로 용도지역, 지구 등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용도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서 나중에 공법할 때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계획, 요것도 이제 공법에서 우리 출제가 됐었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계획 해서 공법할 때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공법할 때 지구 단위 계획,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개념을 논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택 10년, 녹지 30 지정해야 된다. 나머지 다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 이렇게 가자고 했어요. 녹지에서 주상공 30만 이상 이런 경우는 지정해야 된다.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다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냥 지역, 지구, 중첩 지정 이 정도를 가지고 지문 구성을 하고요. 용도 지역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소위 용도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치고요. 이거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바로 지역지구제 부의 외부 요건을 제거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이게 뭐라고요? 자, 섞이면 서로 불편하니까 토지 이용의 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지역지구다. 이런 것들을 총칭하게 부를 때 지역지구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문 중에 토지적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죠.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라는 건 별건 아니고 용도 지역 21개 중에 뭘 정할 거냐라고 해서 토지를 조사해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다 해서 공법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 정확하진 않은데 5지라고 해서 5년짜리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구 단위계획, 하면 어떻다? 토지 적성 평가 등 재취약성 분석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계속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5지 들어가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토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아주 디테일하게 규제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해서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 짬뽕이 되면 재밌습니다. 해서 이게 서로 짬뽕이 되니까 다 이제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해볼만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갈 때가 참 그냥 지겹지, 그냥. 그래서, 근데 좋은 점 하나, 지금은 뭔가 좀, 그래도 좀 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느낌인데요. 나중에 이 얘기를 한 3순환 정도 돌게 되면은, 저렇게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힘들어 죽겠어. 또 이제, 마땅히 이제 한 3순환, 한 5달, 4달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친구 관계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라는 얘기도 안 해. 뭐 가끔 요즘에는, 맥주 한잔 마실까? 아니야. 미안해요. 공부한다는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돼. 카톡이 차단이 돼요. 해서, 혹시 연락 올까봐 해서, 하여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 얘기였는데요. 한 50대 후반 아저씨였어요. 그분 말씀이 예술했던 게, 저보고 교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찡을 대요. 난 남자들이 나한테 왜 찡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도 많으시면 왜 그러냐고. 그게 이제 애기가 되는 거야. 학생이 되니까 속상하고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학원 선생한테 붙잡고, 내가 말입니다. 이번에 핸드폰 요금이 13,400원이 나와서 13,400원이, 뭔 소리냐면 기본 요금이 13,000원인가 13,200원이래. 삼수를 하다 보니까 인구관계가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 200원도 그냥 잘못 전화해갖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전화 잘못한 거 2통인가 빼고 나서 전화를 주고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개사원에 한 3년쯤 공부하신 분의 피폐한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그거 알았어. 13,400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어르신이었는데, 그걸 나보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훨씬 어린 저한테. 내가 얘기할까 참았어요. 나는 계속 13,200원의 얘기를. 15년 동안 약을 팔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하냐고. 어차피 전화 안 받는 거 아는데. 그래서 하여튼 학원은 빨리 끝내고 밖에 나가서 정상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용도 지역 지구제 이렇게 보셨고요. 요 바로 지문 몇 개 가지고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별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자 첫 번째 박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이건 기본계획입니다.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우리가 공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다루는 계획은 기본계획이고 그것을 구체시킨 계획이 뭐가 된다? 관리계획이다. 이런 식의 취지해서 그 정도고요. 2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다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 장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3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주는 것. 이게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4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공법 공부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높이 제한까지 해서 용도는 아실 테고 규모라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이런 것을 규모 제한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5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용을 제한해서 지역에 따라서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경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땅값 폭락하고요. 또는 이제 오르지 않을 테고 상업적 이런 걸로 엮이면 이제 엄청나게 땅값이 급등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두 번째 박스 1번쯤은 국토기획법상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같은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해서 오른편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2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이미 틀렸어요. 도시 지역 중에서 지정하는 16개의 주상 공록이죠. 도시 지역에 대응해서 보전하고 고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 자연 환경 보전지역에서 거기서 포인트 뭐라고요? 도시 지역 중에서가 아니라고 도시 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농림 지역이고 관리 지역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몇 회 때 나왔었나요? 보니까 몇 회 때 지금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넘어가서 자 지금 27회 때 또 나와요. 26회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갖고 장난쳤어요. 그리고 27회 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문 하나 있잖아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틀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1전단 2전공,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가야 되죠?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게 된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이 되게 된다. 해서 요거를 고치시면 안 돼. 고치시면 안 되고 살을 붙여서도 안 돼. 일반 주거지역 따져도 안 돼. 그냥 무식하게 1전단 2전공 요것만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학교를 할 때 이렇게 좀 커버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좀 더 또 다 공법을 살 붙이면 또 될 테고요. 1전단 2전공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26회, 27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냈던 패턴 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가서 토지 적성 평가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된다 해서 뭐 오른편 구성했는데 썩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토지 적성 평가제가 뭐라고요? 개발을 할 것이냐, 보전 용도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수단, 방법이 바로 토지 적성 평가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해서 아까 부의 외부 효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3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4번 지역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해서 그 토지용 계획 자체가 지역지구제가 달리 표현은 뭐가 된다?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리버리하게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자,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저게 이제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감정평가론 가서 보면 동일수급권이라는 용어에 인근적과 유사적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동일수급권이라는 개념이 인근적 플러스 유사지역을 뭐라 부른다? 동일수급권이라고 부르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체에서 약간 개념을 애매하게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용계획과 지역지구제가 다 뭐라고요? 동어 같은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고요. 어찌됐든 자 틀리게 한번 구성을 했었네요.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좀 오래전 지문이네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정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이미 뭐가 깔려있다? 용도지역이 깔려있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용도지구 필요하면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방화지구, 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경관지구 2개, 3개, 4개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공법에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3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할 효과가 있다. 큰 의미 없죠. 그래서 공법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완상 이런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4번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등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요걸 갖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괄호넣기로 문제 구성했던 사례 공법에서 나왔었고요. 5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 양원 환경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토지 이용 규제 중에서 지금 무슨 얘기? 바로 사용 수익에 관한 규제, 이용에 관한 규제가 지역 지구제 등이다. 거기는 이제 용도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자 화면 볼까요? 여기 보면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지문 하나 구성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2차 과목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파트에서 공부하실 주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동원 시도지사 토지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허가 구역 안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의세 합치만으로 매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허가 처분을 해줬을 때만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가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은 소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매수인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아직은 유효한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문 하나 체크해볼까?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두 번째 박스 지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지역지구제가 사용 수익에 관한 규제이고요. 자, 처분에 관한 규제가 뭐가 된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한 번 더 볼게. 자, 이거. 주택 거래 허가제 없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 없어요. 지금 신문 보도에 한번 나와서 난리가 났던 사안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주택거래 허가제가 없다고요. 좀 이따가 우리나라에서 시행 안 되는 제도의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토초세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가 29회, 30회 연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개발권 양도제하고 혹시나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신문보도에 자꾸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할 때 뜬금없이 주택거래허가제 이런 게 딱 나오게 되면 토지거래허가제랑 같은 건가? 아니요, 전혀 다른 거고 현행법에 있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이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것이 뭐가 된다? 주택거래허가제도. 요거는 이제 아까 신문기사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이따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되는 거랑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 요거 작년인가 한번 답이 됐었고, 요건 뒤에서 감정평가할 때 무조건 나오죠. 감정평가할 때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는데 이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해서 우리가 가격 3개로 갑니다. 원래 더 많은데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 3가지입니다. 토지 가격, 단독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총 3가지 가격. 이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토지 가격, 단독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총 3개로 토지, 주택 등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어디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따로 이 거의 3, 40분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인데 일단 뼈대 잡으셔야 돼 해서 자, 토지라고 하는 거. 자, 지금 29회 때 그런 거 나왔었죠. 표본지 공시지가에서 완전 소설이 나와서 표준지 공시지가 해서 뭐냐면은 우리 국가에서는 자, 전국의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걸 우리가 표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시군구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 보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전국의 나머지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자,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에 비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걸 활용을 해서 가격을 모두 매기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 땅값은 2개로 분류한다고요. 국토부에서 일단 선빵으로 샘플 삼아 매기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토지에서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 한편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국토부 장관이 자,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샘플을 삼아서 가격을 매겨놓은 걸 뭐라고 한다?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과 비교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기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매기는 것이 뭐가 된다? 공동주택가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이게 뼈대 잡으셔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주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서 토지의 가격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단독주택 중에서 샘플을 뽑아서 표준주택가격을 결정을 해주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긴 것을 개별주택가격. 한편 공동주택은 2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아파트 연립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걸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다보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구 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구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해서 바로 지문 가서 볼까요? 최근에 답이 됐어요.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세 번째 박스 1번 지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해서 틀리게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체계 잡으셔야 돼. 어차피 감정평가 파트에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때도 이 체계를 잡고 있으면 해볼만 하고요. 체계를 잡지 않게 되면 개판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자, 시군구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이미 틀렸지.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한다.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체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답을 뽑아냈는데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감정평가 파트에서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 전체에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가 이때는 개별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가격 공시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토지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하는 거 앞에서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안전 경쟁시장, 자, 이 정보, 가격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공시가 제도 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제. 자, 이걸 이제 외울 건 아니고 지문 한 번 나왔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매매 계약,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30일 내에 60일에서 30일 바뀌었는데요. 30일 내에 뭘 해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하나 때문에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장에서 모른다는 거지.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한테 어떻게 자꾸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왜? 그게 조금 더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깜깜이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그 지문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에 뭐 날짜도 틀렸나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계를 요 얘기 제일 위에 115페이지에 잔금 지급을 했는데 요건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2차 과목 할 때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30일 내에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날짜도 이제 틀렸네요. 그래서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문제는 대부분이 개발 부담금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재건축 부담금도 이번에 지문 한 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양을 늘려봤습니다. 자, 가볼까요? 개발 부담금. 어떤 지역이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어떻다? 지가가 급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요, 이쪽에 애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고, 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 시행자도 나중에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어떻다?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익의 일부를 어떻다? 국가가 뺏어가는 제도를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개발 이익의 정의를 볼까요? 개발 사업 시행이나 토지 용객의 변경, 그 밖에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 지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익액이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얻었다. 바로 개발 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국가는 자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바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 해서 결국 이제 토지 소유자도 해당되고요. 그 사업 시행자도 개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그 개발을 통해서 얻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다. 자, 요것도 계속 이제 위헌 시비가 자꾸 나오죠. 지금 최근에 이제 헌재에서 나왔던 것이 하나 안 된 것 같은데 재건축 부담금 합헌 판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하여튼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까지 자꾸 하는데 몇 번째가 계속 깨지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부담부터 먼저 볼까요?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해서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 등이 귀속되는 주택가격의 증가분을 가리켜서 재건축 초과이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역시 자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또는 이제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서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어떻다 징수를 하겠다. 이거 간접적 개입입니다. 간접적 개입이에요. 자, 아까 30해서 공영개발, 임대주택의 건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공공토지 비축. 요것만 직접적 개입이고요. 요것도 결국 이제 재건축자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 해서 하여튼 둘 다 계속 위헌 시비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는데 아직까지 양쪽 다 못 이겼어요. 계속 합헌이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세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 재건축 부담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 부담은 요 두 개는 일정하게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저거 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폐지가 됐는데요. 이 토초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어떤 지역의 집가가 급격히 상승을 해서 불로소득이 있다. 그걸 세금으로 뜯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건 위헌 판단 나옵니다. 위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발 부담금하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합헌이고, 그 다음에 토초세는 위헌으로 판결이 나와요. 그 이제 굳이 논리 구조를 따지면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거든요. 불로소득 부분에서 삥을 뜯겠다라고 하는 건데,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대 급부도 없이 삥을 뜯어가는 것을 조세, 세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도 사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조세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굳이 차이가 있다라면은, 자, 뭐라고요?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거 쓴 것들 일부분 보전을 해준다. 뭐 이런 논리 구조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자, 불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가 뺏어가는 제도가 되겠다.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정상 지가 토지가액의 증가분, 그 다음에 주택가액의 증가분은 뭐가 난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해서 구조 똑같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동일한 논리 구조예요. 2번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그래서 아까 토지 소유자도 있지만 누구? 사업 시행자한테도 삥을 뜯을 수 있는 제도. 3번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자, 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서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의 증가분이 돼서 무엇이 이렇게 어려워? 바로 요거죠. 토지 가액의 증가분.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아주 미친놈들이야. 왜 이렇게까지 되냐고.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 이익의 증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가봐요. 공식 문제 풀어야 돼. 이런 것들 뒤져. 맞는 거 같고만 이렇게 느낌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개발 부담금제 얘기죠. 제가 개발 부담금에 묶어놨잖아요. 개발권 양도제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아직 이거 아니고요. 개발 부담금제,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 5번
드디어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학계론에서 재건축 부담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30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비법에서 일단은 이게 다 떠나서 재건축 부담금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가야 되죠. 재개발 사업 아니라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라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법이 아니에요. 정비법은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걸 고칠 건 아니고 쉽게 가시라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불로소득이 따르면 어떻다? 이 부과 징수하는 것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부담금 아무 상관없다고요? 우리 앞에서 개발론 할 때 기억나세요? 개발론 할 때. 자, 정비사업 분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단독주택. 재개발은 열상, 열악하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 기억나세요? 저당, 열상, 양호. 아니야. 선 하나 그려놓고, 제일 달동네에서 하는 게 뭐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저소득하고 단독주택의 키워드. 저단. 가운데 동네 하는 게 뭐야? 재개발. 재개발에서 나오는 키워드 열악하고 상업지역. 재건축에서 양호.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고요. 손실보상제는 제가 지문 하나 넣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지문 하나 때문에 봤는데 나중에 뭐 자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요거 있다. 요거. 바로 토지 정책 중에서 시행되지 않는 거. 자, 이게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살 붙일 게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토지거래허가제는 우리 현행 존재하고 있죠? 근데 주택거래허가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한참 이게 지금 시끄러워 버리니까. 주택가격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맛을 보여주는 게 주택거래 허가제를 싹 흘렸어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시장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해서, 약간 협박하는 그런 느낌. 집 잘못 샀다가, 지금 상태에서 집 잘못 샀다가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가 돼버리면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샀던 사람은 개털되는 수가 있거든요. 주택거래 허가제는 실소유 목적인 사람만 집을 사게 할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 내가 지금 돈 갖고 장난치려고 집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네 채를 만들었다 하십시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져서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아니, 실소유 목적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빨리 토해내라. 자꾸 모으지 마라. 확 그냥 한 칼에 그냥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해서 팔지는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취지라고. 어쨌든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지금 요 근래 보도에 주택거래 허가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게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자, 토초세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세금을, 지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뜯어내는 걸 뭐라고 한다? 토초세라고 부릅니다. 위헌 판단만서 폐지가 되게 됩니다. 아까 비슷한 게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부담금 이번에 또 판결 나왔어요. 헌재 결정 합헌 판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하고 준조세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세금은 전혀 뭐가 없다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아무리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모범 납세자 상 이런 거 말고 없어. 반대급부가 없는 게 세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안 내면 이제 괴롭히는 거고. 하여튼 그래 갈 거고. 토초세 폐지됐습니다. 현재 없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 요게 과거 법에서 아주 오래전인데 87년도가 뭐 그래요. 그때 200평,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팔게 했던 제도. 이게
택지 소유 상한제 위헌 판단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없고 그걸 규제하는 법도 합헌입니다. 근데 택지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개별법을 통해서 택지를 뭐 보유를 하든 말든 그걸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면서 위헌 판단. 이게 29회 때 좀 이따 문제 바로 확인해 드릴 텐데 출제가 됐다고. 그리고 30회 또 한 번 나온다고 이놈들이. 아, 짜증나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 미국에서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이제 이런 식이죠. 규제를 받게 되는 보전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규제를 받는 지역 또는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 그래서 규제받는 보전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넌 거기는 개발하지 마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대신에 뭐를 주냐면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개발권이라는 권리. 너는 여기 개발하지 마. 대신 우리가 규제하니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줄게. 그러면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발 가능한 지역에 가서 토지를 사서 남들 3층 지을 때 6층까지 예를 들어 뽑을 수 있다. 이런 게 개발권의 활용 방법. 또는 딴 데 가서 누가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6층까지 짓고 싶을 때 개발권을 사오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제. 자, 미국에만 있는 제도이고요. 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개념은 공적인 목적의 제한, 공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막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가 가끔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관련한 모든 논문들의 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시급히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다 논문의 결론이야. 개발권 양도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논문을 써야 되는데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어. 외국에 좋은 거 다 써먹었어. 근데 유일하게 안 베낀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가능한. 어찌됐든 간에 토초세,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이 두 녀석은 있다가 폐지가 됐었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예 도입 자체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 두 번째 박스도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두 번째 박스.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 아니죠. 자, 규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제도는 아니죠. 무슨 요건 대토제도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준다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점유권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권리가 있듯이 미국에서는 개발권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2번,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번, 규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 옳은 표현. 4번, 개발권 양도제는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틀렸다고요? 시행된 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5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자. 이게 틀렸지. 불로소득은 뭐라고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 뭐가 된다? 불로소득에
문제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용어가 개발권 양도제, 개발부담금제 비슷하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식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제 관련 기출문제 29회, 30회 나왔던 연속 보겠습니다. 자,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 실거래가 신고제,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에 아까 부동산 등 소지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요거 두 개 없어요. 니은, 리을 없고 시행되고 있는 건 기억되고 답은 2번이고요. 자, 이 문제가 29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30회 때 문제 검토합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은 자,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개발 제한구요 제정할 수 있다. 저처럼 이렇게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돼요.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그래 안 힘들어요? 2번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건 아예 없어. 택지 소유 상한제는 뭘 얘기하냐면은 아예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게 택지 소유 상한제. 초과 소유 부담금제 이런 거 없다고. 출제위원이 말 만든 거야. 개발 부담금 하고 아까 재건축 부담은 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따가 폐지가 됐습니다. 뭐 택지 소유 초과 소유 부담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어찌됐든 간에 답은 2번이라고.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거의 뭐 한 70%, 80%는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도 쉽게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도 누가 한다? 토지주택공사. 자, 4번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 실시하고 있다. 아까도 보셨던 질문인데 자, 전국 토지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이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자, 끄트머리 투기 과일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주택법에서 공부할 주제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까지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됐다. 이 주제와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